자, 반갑습니다. 악기론 및 관현악법 수업을 맡은 조진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돌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빨리 이 사태가 진정돼서 강의실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자, 먼저 강의 개요 및 목표 볼게요. 우선 이 수업은 원래는 악기론하고 관현악법이 몇 해 전까지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몇 해 전부터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커버해야 할 범위가 제법 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서양 관현악단을 구성하는 개별 악기들의 특성에 대해서 학습하고 악곡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다루는 기술을 익힙니다. 그러니까 개별 악기의 학습과 이것을 악곡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까지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기가 소리나는 원리와 그 음색적 특성 등등등을 음향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음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음향학적 관점, 그러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소리라는 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게 음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음향학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기초적이라는 것은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또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소리에 대한 얘기들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헌 연구죠. 관현악법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우리가 아주 효율적이고 좋은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예들, 악보들을 같이 들여다보고 어떤 요소들이 그런 에펙티브한 오케스트레이션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악기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서 서양 음악의 다양한 편성을 활용한 편곡 및 작곡 능력을 갖춘다. 뭐 일종의 궁극적인 목표겠죠. 우리가 뭐 개별 악기를 뭐 얼마큼 자세하게 알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우리가 그 악기들을 활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또는 편곡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런 관련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평가 방법 일단 출결 10% 기본적으로는 자동 태그에 의한 출석을 할 것이나 이 학생증을 안 들고 왔다거나 이런 케이스들도 있으니 제가 수업 시간에 부를 거예요. 물론 지금 온라인 수업은 뭐 따로 카운트를 하겠으나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은 자동 태그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또는 지각 처리 등등등등은 저한테 얘기하면은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앱에서. 그 다음에 사회 결석은 뭐 이거는 거의 그 모든 학교들이 모든 수업에 공통된 사항이죠. 자동 F고요. 그 다음에 병결 및 공결, 뭐 생리 공결 등등등을 포함해서는 2회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재량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회까지만 병결 및 공결, 어떤 공결이든 또는 어떤 병이든 간에 2회까지만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10%가 있는데 편곡
아무래도 실제로 아무리 눈팅을 많이 해도 실제로 내가 악보를 그려보는 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편곡 과제가 3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주 짧게 쉽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큰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제 생각하고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제 생각에는 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이렇게 좀 간단한 과제를 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을 볼 거예요. 그때까지 배운 내용들을 주로 이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들 등등등등에 대한 필기시험을 중간고사로 치르고, 기말고사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주제가 주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편곡을 해가지고 내용물을, 악보를 제출하는, 그거는 뭐 방식에 대해서는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때까지 각자 완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방법도 있고, 한날 한시에 수업 시간에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 조선시대 과거 보듯이 그렇게 주제를 그때 발표를 하고 조건에 맞게 그 수업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에 좀 짧겠죠? 그러면은 편곡을 해가지고 악보를 제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주차별로 나눠보면, 자, 첫 시간 오늘은 제가 이런 수업 계획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초 음향학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 3주는 현 악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각 악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각 악기별 레퍼런스, 문헌이죠. 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각 개별 악기에 대한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스코어링, 그러니까 악보를 같이 들여다보고 그 문헌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5주차에 첫 번째 과제가 나갑니다. 현악 합주를 위한 편곡. 제가 멜로디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편성의 곡의 악보를 제시를 하면은 그걸 현악 합주를 위해서 그거를 어레인지먼트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 3, 4, 5주차에 현악기 공부를 하고 과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뜯어서 연주하는 현악기, 하프, 만돌린 등등, 기타도 있고 까지 학습을 하고 7주차에는 현악기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8주차에 중간고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케줄로 봐서는 한 5월 2주차 이쯤 돼야 중간고사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그거는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게 온라인 수업의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뭔가 소통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은 바로바로 올려주고 내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피드백을 주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질의응답 또는 수업을 하는 것보다 좀 이 사이클을 좀 짧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 피드백이 질문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도 있죠. 우리가 굳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수요일 수업이니까 수요일에만 질문을 해라,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다가 저도 이 시스템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안 써봐서 아직 적응이 완벽하게 안 됐는데 이 시스템 통해서 같이 질문하고 아주 활발하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합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간고사까지는 현악기, 제일 내용도 많고 뭐 공부해야 될 곡들도 많고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봤을 때 그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악기이기 때문에 현악기에 대해서 중간고사 때까지 우리가 학기의 한 절반 정도를 들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는 목간학기, 개별학기, 그 다음에 문헌 공부 이렇게 들어가고요. 목간 5중주를 위한 편곡과제가 나가고요. 비슷해요. 지금 현학기 공부했던 것과 그 다음에 금관학기, 개별학기 공부하고 레퍼런스 공부하고 스코어링 그러니까 편곡 실습해보고요. 그래서 금관 5중주를 위한 편곡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목관, 금관, 그 다음에 현악기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죠. 그런 건 있으나 그러니까 아직 안 배운 무슨 타악기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저 악기들 가운데 적절한 조건을 제가 제시하여 이 편곡을 하는 과제를 그러니까 기말고사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5주로 끝이 날 거고요. 16주는 일종의 옵션 내지는 스페어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도 동영상이지만 제가 드리는 PDF 파일 올려놓은 그거를 보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음향학 기초를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에서 클릭하면은 안 되겠으나 그 PDF 파일에서는 링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을 하면은 음향 이론이라고 하는 PDF 파일이 다시 뜰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향 이론은 뭐냐면은 그 무대 음향이라고 하는 책의 음향 이론 파트예요. 이거는 저자와 제가 특수관계에 있고 제가 저자의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사운드 엔지니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대 음향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마이크도 있고 장비들도 있는데 지금 역병이 돌아서 집에만 있는 바람에 장비가 있는 데를 갔다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아주 몇천 원짜리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음향 이론 시작할게요. 자, 먼저 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그 동영상 속의 슬라이드에 모든 책의 내용을 다 집어넣진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PDF 파일을 보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소리의 이해. 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죠.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는 일종의 미디엄, 매체가 우리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소리는 발생과 전달, 청취의 세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 진동이 주변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키며 그러니까 압력이 이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고 낮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이 압력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압력이 다시 그 주변 공기에 영향을 주어 상하, 좌우 모든 방향으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 다음에 이거를 들은 사람들은 귀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 뇌가 인식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진동의 주기, 진폭. 소리는 소리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을 제가 슬라이드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주파수, 음속, 주기, 파장 뭐 이 정도는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초등학생도 배우는 내용이니 아마도 적어도 중학생 정도면 아마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 기억 저편에 있을 테니 걔네들을 소환시켜서 다시 한번 상기하여 봅시다. 자, 먼저 주파수는 frequency라고 하죠. frequency는 우리가 영어 빈도부사 할 때 뭐 frequently 그러면은 자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도란 뜻이죠. frequency.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frequency는 빈도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파수의 단위로 헤르츠, 우리가 몇 헤르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파수, 그 라디오 주파수 하면 무슨 몇 메가헤르츠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PU, 컴퓨터 CPU 뭐 성능 얘기할 때 무슨 뭐 몇 기가헤르츠 뭐 이런 얘기 하죠. 이게 헤르츠도 다 이거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얼만큼의 그 연산을 하느냐, 연산 클럭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CPU의 클럭이란 얘기는 몇 헤르츠다, 몇 기가헤르츠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로 주파수는 소리의 높이를 표현하는 그 단위로서 헤르츠를 써요. 그래서 또는 헤르츠 내지는 CPS라고 하죠. Cycle per Second라는 CPS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죠. 대부분 음향에서는 헤르츠를 쓴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음 높이는 주파수가 아니니까 frequency가 아니고 피치가 아닌가요? 피치란 표현도 쓰긴 쓰죠. 그거는 과학 용어가 아니고요. 일종의 음악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소리의 높이를 얘기할 때는 frequency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정확한 거예요. 과학적 용어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소리의 속도는 재밌게도 느려요. 굉장히.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요. 여기 보면 보통 섭씨 15도씨에서 약 340m per second을 음속으로 사용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소리가 한 340m밖에 못 가는 거예요. 1초에. 다시 얘기하면은 저기 그 야구장이나, 자, 예를 들면은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저쪽 상대편 치어리더들이 춤추는데 음악 소리랑 싱크가 안 맞는 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을 못 해봤으면은 야구가 언제 개막할지 모르겠군요. 야구 팬인데 그건 불확실하네. 그래서 그 경험을 직접 해보기는 올해는 사실상 쉽진 않겠네. 어쨌든 야구장에 가면은 저쪽,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보면 1루가 홈팀이 1루 쪽에 앉는단 말이지. 그 다음에 3루 쪽에 어웨이 팀 팬들이 앉고, 그러면은 저쪽 팀 치어리더가 막 음악 소리에 맞춰요. 그러니까 그 공수교대를 할 때 뭐 이럴 때 막 응원을 하잖아요.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싱크가 안 맞아. 왜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냥 소리가 340m인데 그냥 300m라고 치고, 그 다음에 저쪽이랑 거리가 한 100m 정도 차이가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초씩
소리가 다시 말해서 1초에 300m를 가니까 100m를 가는데 3분의 1초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초씩 늦게 들어오는 거지. 소리가 귀에.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은 3분의 1초 정도의 딜레이가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바보 같아 보이겠지, 당연히. 그러면 춤추는 시각 정보는 딜레이가 없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자, 시각 정보는 빛의 문제예요. 그럼 빛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빛은 정확하게 모르나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돈다. 뭐 이렇게 배웠죠.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거의 없다. 거의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빛의 속도에 비교하면은 소리는 굉장히 느린 거예요. 1초에 340m 정도밖에 못 간단 말이지.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도 써 있지만, 자, 이게 한 15도란 말이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 여기 수식을 봐봐요. 331.5 플러스 0.6T죠. 그럼 15를 T 대신에 집어넣으면 0.6, 65, 39 그러면은 340.5 미터 퍼 세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340.5 미터 퍼 세컨드를 가는 거지. 그럼 만약에 그러면 뭐 섭씨 50도에선 얼마냐? 그럼 0.6 T 대신에 50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 6, 30 그러면 360m. 그럼 한 20m 정도를 더 가는 거지. 50도인 곳에서는. 15도인 데서나. 이 정도로 제법 큰 차이가 난다. 온도에 따라서. 그럼 다시 말해서 영하권, 남극 이런 데서는 소리가 훨씬 천천히 가는 거죠. 아프리카보다 남극에서는 소리가 훨씬 천천히 들린다.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을 부르면은 저 사람 귀에 내가 부른 내 목소리가 들리기까지의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린다. 추운 데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331.5 플러스 0.6T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속에서 꼭 만나게 될 거다 라는 암시죠. 그냥 예고예요, 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음속. 자, 그 다음에 15도에, 그러니까 저 식을 맨날 외우고 다니지 못해도 15도에서 보통의 날씨에서 봄, 가을 보통의 날씨에서 340m 정도를 가는구나 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것도 귀찮으면은 한 소리가 한 300m 가는구나 1초에 이 정도만 기억해도 우리가 소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혹시 주파수별로 소리의 속도가 다르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은 소리는 더 빨리 도달하고 낮은 소리는 더 느리게 가고 이렇지는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어떨까요? 오케스트라에서 합주가 사실은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소리의 높이와 소리의 속도는 관계가 없다.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자,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그림 2.7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보,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음속은 약 340m죠. 15초일 때. 그러니까 왜 15도일 때 340m라고 했냐면은 저걸 일종의 모든 그 음향 업계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어요. 340m를. 그러니까 별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소리는 340m인 거예요. 그래서 자, 15도 조건을 표준으로 하는 거죠. 기준으로. 특정하지 않는다면. 자, 그래서 frequency, 같은 시간축에 얼마나 자주 소리가 반복되는가, 같은 파형이 몇 번 반복되는가를 보면은, 요 그림에 보면은 똑같은 파형이 3번 반복됐죠. 1초에 똑같은 파형이 3번 반복됐기 때문에 쟤는 뭐예요? 음 높이를 따지면은 3Hz 되겠죠. 쟤는 3Hz의 소리고, 그 다음에 음속은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 340m고요. 그 다음에 주기, 저 파장, 그러니까 저 소리의, 저 3Hz의 사인파의 주기는 3분의 1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한 번, 똑같은 파형이 한 번 완성되는, 시작해서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분의 1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장은 340m를 3으로 나눈, 그러니까 저 파형의 길이인 거죠. 저 웨이브의 길이. 우리가 소리를 웨이브로 표현을 해요. 왜? 공기에 우리가 파장을 일으킨다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공기의 진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웨이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 랭스예요. 영어로는. 주기는 period. 그래서 웨이브 랭스는 1초를 3으로 나눈 약 113.3m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은 뭐 다른 파장이나 주기, 그다음에 등등등도 잘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쟤는 지금 3Hz를 예로 들었지만 만약에 1000Hz다. 그러면은 주기는 1000분의 1초, 파장은 340m를 1000으로 나눈 거. 그러면은 약 34cm, 약이 아니라 뭐 정확하게가 되겠죠. 를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주파수, 음속, 주기, 파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음고, 아까 얘기했죠. pitch, frequency. 그래서 주파수의 높고 낮음은 곧 우리 귀에는 피치의 높고 낮음으로 들린다. 주파수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음이 높게 느껴지며, 주파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음이 낮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100Hz는 150Hz보다 낮게 들리고, 그 다음에 100Hz는 50Hz보다는 높게 들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봅시다. 그림 2.8, 음의 고조에 따른 파형을 보면은, 자, 둘 다 사인 웨이브인데 A는, 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를, 그러니까 가로축을 1초라고 생각한다면 A는 사인 웨이브가 똑같은 파형이 3번 반복됐죠. B는 2번 반복됐고, 그래서 저기 1초라고 한다면 A는 3Hz의 소리인 거고 B는 2Hz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A는 B보다 높은 소리이다. 우리의 귀는 A의 소리를 B의 소리보다 높게 인지한다.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진폭, amplitude. 우리가 음악 소리의 크기,
얘기할 때 우리가 볼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도 되게 음악적 용어예요. 과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비과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과학적 용어로는 amplitude, 진폭. 그래서 진폭이 얼마나 크냐. 자, A와 B는 둘 다 frequency가 똑같죠. A도 3Hz, B도 3Hz. 그러면은 A와 B의 뭐가 다르냐? 아래 위로 올라간 그림의 폭이 다르죠. A가 훨씬 위로도 많이 가고 아래로도 많이 내려가 있죠. 그래서 A의 amplitude, 진폭이 훨씬 크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느냐? A의 소리가 더 강한 소리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 귀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음. 자, 배음에 대한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배음에 대한 이해는 악기론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악기론의 시작이자 끝임과 동시에 오케스트레이션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집중을 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배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 배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배음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 A하고 B가 현의 기본 진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부분 진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4는 일종의 메인 진동이에요. 가장 큰. 그 다음에 저 메인 진동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부분 진동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2.15가 보여주고는 있는데 쉽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사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피아노 줄을 한 50m 정도 팽팽하게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망치 같은 걸로 세게 두들겼어요. 그러면은 이 50m의 피아노 줄이 단진동, 그러니까 똑같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애들이 하나의 진동, 한 가지의 진동만 하겠는가? 그 중간중간에 부분을 이루는 진동이 없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거예요. 그 부분 진동들. 그러니까 이 전체 50m의 줄이 한번 빵! 망치로 내려치면은 한 가지 종류의 진동만 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지. 그 부분의 진동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의 진동들도 소리를 내죠. 작지만. 그런데 그 부분 진동들이 전체의 메인 진동의 정수비 관계를, 그러니까 메인 진동과 부분 진동들의 관계가 정수비인 애들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5의 부분 진동들은 2분의 1 진동, 3분의 1 진동, 4분의 1 진동, 5분의 1 진동이잖아요. 그러니까 2.14를 진동을 1이라고 보면은 2.15의 첫 번째 거는 2배 진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엔 3배 진동하는 거고, 얘는 4배, 5배 진동 이렇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정수비의 부분 진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이 메인 진동을 fundamental,
톤이라고 하고 기본음, 그 다음에 이 부분 진동들을 우리가 partials 또는 harmonics라고 얘기를 해요. 그 partial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배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수비의, 그러니까 1배,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정수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배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 기본 진동과 정수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현의 부분 진동,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가 캡처링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럼 요 배음열을 보면 우리 이거는 화성학 책에서 많이 봤죠. 3화음을 얘기할 때 요 그림부터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A음을 440Hz로 했을 때 물론 442로 하기도 하고 콘서트에서는 등등등. 근데 440Hz로 했을 때 대략의 얘네 주파수예요. 그래서 저 C 쟤를 65Hz의 저 C를 기본음 펀더멘탈로 했을 때 얘가 우리가 맨 밑에 저 C를 땡 하고 누르면은 나머지 지금 도, 솔, 도, 미, 솔, 시, 플랫, 도, 레, 미, 파, 샵, 솔, 라, 플랫, 시, 플랫, 시, 도 라는 배음열들이 같이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를 눌렀을 때 쟤네들은 뭐예요? 부분 진동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각 음들은 진동 배수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과의 관계는 어떠냐? 아까 얘기했듯이 정수비인 거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배. 펀더멘탈 대 이 진동수의 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봅시다. 기본음과 2배음인 도와 도의 사이는 1대2의 진동수 1대2의 진동수 B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 펀더멘탈의 65Hz에서 그럼 곱하기 2를 하면은 130Hz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옥타브 관계는 진동수가 몇 배 차이다? 2배 차이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130Hz에 곱하기 2를 하면 260이죠. 그럼 걔는 당연히 5도 위에. 아니 5도 위에가 아니라 다시 옥타브 위에. 그래서 도 그러니까 여기서 C끼리들은 다 2배 65, 130, 260, 520, 그 다음에 1040 이렇게 2배씩 곱해 나가면은 C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도는 완전 5도는 몇 배? 2대 3. 그 다음에 완전 4도는 3대 4. 이런 식으로 다 각 음정들 간의 그 진동수 B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하음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3하음이라는 게 우리가 그 정수 B로 되어 있는 요 배음열에서부터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옥타브가 당연히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완전 5도 그 다음에 다시 옥타브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 그러니까 1대5 관계인 저 음을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도미솔 장사마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7배음까지 다 합쳐놓으면 뭐가 나와요? 속출화음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화음을 만들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리를 3도씩 쌓아서 쓴 것은 매우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배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각
각 악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반드시 다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자, audible frequency라고 하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20에서 2만 정도까지의 소리만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는 생물학적으로는 함께 늙어가고 있죠. 20살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20살까지 성장을 한다고 치면은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노화가 되고 있단 말이죠. 생물학적으로. 그랬을 때 저 하이 프리퀀시를 듣는, 그러니까 2만을 최대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2만을 굉장히 후하게 쳐준 거지. 그래서 2만에서부터 20살을 정점으로 점점 하이 프리퀀시를 듣는 능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20kHz, 그러니까 K 20kHz라고 그러면 K는 1000이죠. 그래서 20kHz,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만 Hz 이상의 소리를 초음파. 그래서 얘를 슈퍼소닉 웨이브 또는 울트라소닉 웨이브라고 하고요. 그다음 20Hz 이하의 소리들을 초저주파음, 그래죠. 인프라사운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가청주파수와 가청주파수가 뭔지 배웠고요. 20에서 2만 이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또는 20에서 20K 헤르츠. 그다음에 소리의 진동 형태에 따라서 순음과 복합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음은 배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순음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순음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화면 조정, TV 화면 조정할 때 삐 소리 나죠? 그게 순음이에요. 기계로 만들어낸 정확한 코사인 그래프. 그럼 방송 조정할 때 삐 이거를 왜 하느냐? 기계 테스트 하느라고 그래요. 순음을 가지고 오디오 장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순음이 나올 때 화면은 뭐가 나와요? 주로 컬러바가 나오죠. 컬러바. 이 색깔 저 색깔 저 색깔 이 색깔. 그래가지고 방송 송출을 담당하는 곳의 장비들이 정확해야 정확한 소리와 정확한 색상이 전 국민에게, 뭐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방송 송출실에 오디오가 무슨 저음이 안 들린다거나, 또는 뭐 방송 송출실에 그 화면이 빨간색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걸 맞추는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른 채 밸런스를 막 맞춰가지고 송출을 했다면은 소리가 굉장히, 빨간색은 굉장히 왜곡이 될 것이며, 저음도 안 들리는 저음을 들리게 하려고 굉장히 과도하게 저음을 크게 하겠죠. 그래서 순음들을 통해서 오디오 장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컬러바를 통해서 화면 장비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음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연계의 모든 소리들은 대부분 복합음이에요. 복합음은 뭐냐면은 고른음은 뮤지컬 톤. 아까 얘기했죠. 배음을 갖는, 그러니까 정수비의 배음을 갖는 소리들을 우리가 고른음이라고 하고 뮤지컬 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수를 쳐요. 이런 소리. 이거는 고른음일까 소음일까? 이런 걸 우리가 노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음향학적으로. 왜? 얘네들은 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배음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러니까 배음 구조, 배음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예요. 2배음, 3배음, 4배음, 5배음을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은 크기를 배음 구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이 안 돼. 얘네들을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면 노이즈는 뮤지컬 톤인데 노이즈, 그러면은 노이즈는 음악적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진 않죠. 예를 들면은 스네어 드럼 이런 소리들도 음향학적으로 노이즈죠. 걔네들도 정수비의 배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악으로 사용을 하죠. 음악을 만드는데 악기로. 자, 다시 말해서 뮤지컬 톤, 고른 그러니까 정수비의 배음을 가지고 있는 소리들은 우리가 정확한 피치를 디텍팅할 수가 있어요. 아, 무슨 음이구나, 무슨 음이구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타악기지만 정확한 높이의 소리를 내는 팀파니 같은 게 있죠. 또는 뭐 비브라폰, 사일로폰 뭐 이런 애들은 다 뮤지컬 톤, 고른 음을 내는 타악기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치를 제대로 디텍팅을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걔네들은 정수비의 배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그래서 정수비의 배음이 아닌 애들은 불규칙한 배음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소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소음은 다시 백색 소음과 핑크 소음으로 나뉘어요.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 요즘에 무슨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데 가서 뭐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된다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요. 뭐 카페 이런 데서 백색 소음이 뭐 거기서 나는 소음들이 백색 소음에 가깝지도 않아요. 자, 들어볼게요. 백색 소음. 시끄럽죠? 자, 백색 소음이랑 가장 비슷한 자연계의 소리는 아마도 파도 소리예요. 핑크 노이즈는 뭐냐면은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의 차이는 뭐냐면 화이트 노이즈는 20에서 2만의 가청 주파수대의 영역의 소리를 다 고르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로. 아니, 똑같은 높이로가 아니라 똑같은 음량으로. 그런데 백색 소음하고 핑크 소음을 비교해보면 백색 소음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려요. 왜? 우리의 귀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플랫하게 반응하거나 인지하지 못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우리의 귀는 20에서 2만의 주파수, 가청 주파수대의 모든 프리퀀시에 플랫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귀는 굉장히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우리는 더 민감하고 특정한 어디 영역에선 더 둔감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걔네들을 보정해놓은 우리의 귀의 특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플랫하다라고 느끼는 모든 영역대의 주파수가 비슷하다라고 느껴지도록 보정을 해놓은 게 핑크 소음이에요. 핑크 노이즈. 그래서 핑크 노이즈는 옥타브당 3dB가 줄어들어요. 그럼요. PDF 파일에 그림 2.26에 보면은 핑크 잡음의 스펙트럼이 보이고 2.25에 보면은 백색 잡음의 스펙트럼이 보이죠. 파형하고. 그러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저게 플랫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래프가 핑크 노이즈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쭉쭉쭉쭉쭉쭉쭉쭉 내려오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한 옥타브 위마다 3dB씩 음압을 감쇄를 시켜놓은 것이 핑크 노이즈다. 요거는 우리 귀의 그 왜곡을 어느 정도 보정한 소음이다.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들었을 때 우리 귀는 좀 더 플랫하다. 가청 주파수 때 많은 소리가 같이 잘 들린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갈게요. 자, 등청감 곡선 갑니다. 등청감 곡선. 자, 등청감 곡선이 뭐냐면은 이걸 영어로는 equal loudness curve 또는 equal loudness contour. 컨투어는 등고선이라고 해요. 이 음향학 얘기에서 배음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등청감 곡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도 잘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뭐냐면은 아까
아까 우리가 그 핑크 노이즈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의 귀가 플랫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귀는 자 책에서 보면은 대략 1에서 5kHz의 중음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이 등청감 곡선을 어떻게 보느냐? 1000Hz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크기로 들리는 다른 주파수의 음압을 구한 결과를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 같은 라인들은 동일한 음압으로 들리는 소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요. 1000Hz, 그러니까 1kHz의 소리가 60dB로 나는 이 포인트를 봅시다. 포인트 내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미? 여기 보면은 1000Hz의 소리가 60dB로 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폰이라고 그래요. 폰. 이것까진 몰라도 되는데 책에 있으니 뭐 이걸 폰. 그럼 60폰. 60폰은 요것과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을 다. 그러면 봐봐요. 1kHz와 그러니까 1kHz에 60dB에 연결된 소리를 쭉 타고 가봅시다. 그러면은 뭐 약 200Hz의 소리가 뭘로 나요? 걔도 60으로 나죠. 그럼 거기는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같아졌네? 60dB로.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약 한 80Hz의 소리는 어때요? 70dB로 올라갔네? 그 다음에 더 내려가가지고 30Hz는 90dB까지 올라갔네?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30Hz의 소리를 90dB의 음압으로 연주해야 1000Hz의 소리를 60dB의 소리로 연주한 것과 같은 음압으로, 같은 소리의 크기로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감? 좀 어렵죠? 아니, 사실 쉬운 거예요. 그럼 다 봐봐요.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옆으로 연결된 애들은 다 같은 음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하나 봅시다. 그러면은 1000Hz에서 30dB의 레벨로 어떤 소리를 1000Hz의 소리를 30dB로 연주했을 때 소리와 그거를 쭉 연결해서 가봅시다. 그럼 50Hz의 소리는 몇 dB로 연주를 해야 똑같아져요? 한 50, 약 60dB의 음압으로 연주를 해야 같은 소리로 느껴지죠. 30dB에서 60dB까지 엄청난 에너지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쟤를 봅시다. 등청감 곡선을. 위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저 그래프가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에 있을수록 더 큰 음압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 그래프가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음압 레벨에 걸쳐서 다 밑으로 내려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약 3000에서 4000Hz 정도에 보면은 3000에서 4000Hz의 소리가 제일 밑으로 축 처져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는 3000에서 4000Hz에서 가장 민감화되는 거예요. 가장 적은 음압으로 도 크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10kHz부터는 지금 생략이 돼서 그런데 자, 이게 우리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인데 이 X축이 20에서 2만을 균등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20에서 2만이면 20에서 2만을 동일한 간격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20에서
만까지 그려놓고 만에서 2만까지는 그냥 한 칸으로 해놓고 그냥 날려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요, 사실은.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2000에서 5000 사이, 우리가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3000에서 4000 정도에서 가장 애들이 밑으로 다 내려와 있죠, 그래프가. 가장 민감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갈수록 20 근처로 갈수록 애들이 위로 다 올라가 있죠. 그 얘기인 즉슨 저음으로 갈수록 우리의 귀는 둔해진다. 그 다음에 5000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10K, 10,000, 20,000 갈수록 또 갑자기 쭉 올라가죠. 그래서 고음으로 갈수록 다시 둔해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귀는 매우 저음과 매우 고음에 둔감하며 중간 소리 2000에서 5000Hz에 민감하다. 그 다음에 자, 음압 레벨별로 보면은 맨 밑에 있는 그래프랑 맨 위에 줄 쪽에 있는 그래프랑 기울기의 각도가 달라요. 맨 밑에 있는 그래프가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죠. 그래서 이 저음과 고음에 둔한 우리 귀의 정도가 작은 레벨에서 더 심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작게 들었을 때, 자, 이거를 이제 실용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음악을 작게 들었을 때 저음하고 고음이 더 안 들리는 거예요. 밸런스가 더 안 맞는 거지. 우리의 귀가 그만큼 왜곡이 더 심해지니까, 작은 레벨에서. 그래서 이거를 보정하려고 우리가 이퀄라이저 등등등을 써가지고 그거를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음하고 고음을 이렇게 높인 거를 우리가 갈매기 날개 모양이라고 해서 갈매기 EQ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이 등청감 곡선은 반드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만나면 내가 이거 그래프를 찝어가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다음에 사인웨이브를 통해서 들어가면서도 다시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도플러 이펙트예요. 이건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하지만 알아두셔야 된다.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앰뷸런스가 막 다가와. 그러면은 점점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높이가 높아지는 거 경험한 적 있죠. 그 다음에 멀어지면서 높이가 다시 내려가고,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원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면서 점점 얘가 이동을 하면서 더 많은 파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파수가 점점 더 많은 파동을,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많은 파동을 만나게 돼가지고 소리가 점점 올라가게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멀어지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점점 소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소리가 다가올 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내려가는 것으로 들려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페라를 하나 썼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속도로는 안 됩니다. 매우 빨라야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잔향.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홀도, 그러니까 공간도 하나의 악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음악을 듣는 또는 내 작품을 연주할 곳의 음향적 특징,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내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잔향이다. 뭐냐면은 자, 소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시간축에 따라서 시간축에다가 소리를 배치를 하면은 직접음과 초기 반사음 그리고 잔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자, 직접음은 우리가 direct sound라고 그러고 초기 반사음은 early reflection이라고 하고 잔향은 reverberation이라고 해요. 짧게는 reverb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에 같이 묻어나오는 애들은 사실은 리버브레이션하고 에코하고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봐봐요. 하고 소리가 밀려서 반복이 되는 요거는 우리가 그냥 얘는 우리가 에코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버브레이션은 하고 하는 이 처음 직접 음에 완벽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얘가 소리적으로 구분이 되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구분이 되면 안 돼요. 반복되는 것처럼 들리면은 우리가 이거를 리버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가 직접음은 그 소리를 내는 원으로부터 귀까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들리는 소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반사음은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벽을 몇 번 치고, 벽을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내 귀에 들어오는 애들, 이걸 초기 반사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쿠션을 맞고 들어오는 소리지. 2 쿠션, 3 쿠션, 1 쿠션,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잔향, 그러니까 여러 번 맞고서 내 귀에 도달하는 소리들, 얘네들을 잔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초기 반사음을 몇 번까지 초기 반사음이라고 한다. 몇 쿠션까지? 그런 건 없지만 여기 그래프로 보면은 1, 2, 3, 4, 5, 6 쿠션 정도까지 시간축에 따라서 초기 반사음으로 쳤죠. 당연히 직접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초기 반사음이 크고 그 다음에 잔향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점점 직접음에서부터 잔향까지는 소리가 당연히 감소를 하게 되겠죠. 소리 크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연주를 하느냐. 동굴에서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버버레이션이 굉장히 풍부한 장소 우리가 노래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뭐 화장실 이런데 그게 초기 반사음도 풍부하고 잔향도 풍부하고 이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해시태그 달아놓은 RT60에 대한 설명은 책에 있죠? 요 PDF 파일에 2.31 잔향 여기에 보면은 자 RT60 RT는 Reverberation Time의 약자예요. 그래서 60dB 즉 음의 에너지가 약 100만 분의 1로 떨어질 때 60dB가 100만 분의 1이에요. dB에 대해서는 안 다뤘는데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로그도 들어가고 무섭죠 벌써 로그. 그래서 60dB 잔향이 그러니까 소리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소리 크기가 60dB 떨어지는 데까지의 걸리는 시간 RT60 그러니까 리버브레이션 타임을 RT60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공간에 리버브 타임이 몇 초냐 라는 얘기는 저 얘기예요. 원래의 다이렉트 사운드가 60dB 작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은 2초가 좀 넘고 그 다음에 무슨 강연회장은 스피치 수업을 하는데 내가 무슨 광명동굴 이런 데서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 전달이 잘 되겠는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르죠. 적절한 홀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아무리 잘하는 오케스트라라도 학교 운동장, 허허 벌판에서는 반사음이 전혀 없겠죠. 반사음이 있긴 있어요. 바닥 반사음이 있긴 있으나 흙, 모래 얘네들은 사실 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은 허허 벌판인 운동장에서 연주를 한다면은 굉장히 못하게 들릴 거예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음악을 감상하는 무슨 콘서트홀, 예술전당 콘서트홀이다 이런 데 보면은 잔향 시간이 한 2초에서 긴 데는 그 이상도 되고 그렇게 좀 긴 편이죠. 그다음에 반대로 강연회장은 그러니까 교실, 학교 교실 이런 데는 최대한 짧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은 경험해보기 쉽지 않으나 무향실이라고 있어요. 잔향이 아예 없는 그런 곳을 가면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리가 다 잔향이 아예 없어버리면은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종류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잔향 시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주할 곳이, 내 곡이 연주될 곳이 어떤 곳인지, 거기에 음향적 특성, 리버브레이션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음향학 매우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현악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계가 매우 많으나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널리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